호의로 초대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내가 손님이 되고 그 사람이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초대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도와달라길래 흔쾌히 받아줬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술술 풀리는 천억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집, 정말로 안전한 공간일까요? 단 한 번의 초대로 인해 모든 것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집에 초대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노부부가 오랜 친구를 초대했다가 큰 후회에 빠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방문 도중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평가하고 약통을 살펴보며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정이라고 생각해 넘겼지만 그날 이후로 그 부부는 집에서조차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초대한 사람 하나로 이 평화가 깨져버린 거죠. 이런 상황,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신뢰와 호의를 나누는 행위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신뢰가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이나 친절을 무기로 다가오는 사람들,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사람들, 혹은 우리의 일상을 침범하는 사람들까지. 이들은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 조심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각 유형의 특징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노년기에는 조금 더 깊이 스며들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따뜻한 대화 한마디, 작은 교감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감정을 악용해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처음에는 따뜻한 말로 다가오지만 그 뒤에는 전혀 다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정현철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던 정현철님은 그날도 늘 가던 코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치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날씨가 좋다며 자연스럽게 말을 트던 그녀는 동네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친근한 인상을 남겼죠. 며칠 뒤 다시 마주쳤을 때 그녀는 먼저 손을 흔들며 다가왔고 그렇게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다며 외로움을 털어놓았고 정현철님은 그런 그녀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점점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난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기세가 밀려 전기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며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했죠. 정현철님은 그 말을 듣고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은 그녀의 태도는 더 친근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금전적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만 원에 불과했지만 그 금액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퇴직금 일부까지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믿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며 떠났지만 그 뒤로는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나중에야 그녀가 여러 노인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박영순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주 가던 커피숍에서 한 남성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망해 너무 힘들다며 눈물을 보이던 그는 지금 소액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죠. 박 할머니는 그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가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날 사라져버렸고 박할머니는 깊은 배신감과 함께 손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따뜻함과 친절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금전적 요구를 통해 상대를 이용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공적인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같은 곳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금전적인 요청이 등장할 때는 단호히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말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청이 점점 커지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이 보인다면 관계를 재평가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를 주는 것도 좋지만 신중하게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우리의 도움과 친절을 끝없이 요구하며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탁 하나 들어주는 것쯤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작은 부탁이 쌓여 점점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한 명쯤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엔 소소한 부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일상과 에너지를 희생해야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박구정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만난 한 이웃 여성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찌개 냄새가 너무 좋아요. 한번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라는 사소한 요청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할머니는 흔쾌히 찌개를 나누며 그녀와의 관계를 이어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청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트에 함께 가줄 수 있겠냐며 도움을 요청했고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냐는 부탁도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도움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녀의 요구는 할머니의 시간을 갉아먹는 부담으로 변해갔습니다. 겨울이 되자 그녀는 난방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박 할머니 집에 잠시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정도만 있을게요라는 말과 함께 시작된 동거는 한 달 이상 이어졌습니다. 박 할머니는 자신의 공간을 잃었다는 불편함에 시달렸고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서운하다는 말과 함께 감정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도 어려웠고 유지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죠.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김종식 씨는 동네의 한 지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처음엔 단순히 이삿짐을 옮겨달라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집안 고장난 물건을 봐달라거나 모임비를 대신 내줄 수 있냐는 식으로 요구가 커졌습니다. 김 씨는 한두 번 돕다 보니 이제 그가 하는 모든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것 같아 계속 들어줬지만 결국 모든 부담은 김 씨에게 돌아왔죠.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경계 없이 친절을 베풀다 보면 결국 내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와 같은 완곡한 표현으로도 충분히 경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탁이 점점 커질 때는 상대에게 이건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또 부탁이 당연한 의무로 변질되면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곧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끝없는 요구와 의존은 결국 우리의 일상과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게 됩니다.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집이라는 공간 자체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드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거나 사생활을 침범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친구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날 이후 노부부는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집안 곳곳에 친구의 시선이 남아있는 것 같았고 그 기억이 불편함으로 남아버린 겁니다. 집은 편안해야 할 공간인데 그날 이후로는 누군가를 초대할 때마다 걱정이 앞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집이 우리 삶의 중심이자 마음의 안정을 주는 쉼터가 되죠. 그런데 잘못된 사람을 초대함으로써 이 소중한 공간이 불안과 스트레스의 장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거나 사생활을 침범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30년 지기 친구를 초대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들은 오랜만에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오랜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식사가 끝나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음식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채가 다 시들었네. 이런 걸 먹으면 안 좋지 않아? 말을 하더니 약통을 살펴보며 약이 왜 이렇게 많아? 몸에 별로 안 좋을 텐데. 처음에는 오랜 친구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날 이후 노부부는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집안 곳곳에 친구의 시선이 남아있는 것 같았고 그 기억이 불편함으로 남아버린 겁니다. 집은 편안해야 할 공간인데 그날 이후로는 누군가를 초대할 때마다 걱정이 앞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김영애 씨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한 후 좋은 이웃을 사귀고 싶어 이웃 여성 한 분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가 많이 낡았다. 이런 인테리어 요즘엔 안 하지 않나요? 라는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여긴 누구예요? 이 사진은 정말 옛날 것 같아요.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의 무례함은 김영희 씨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초대한 자리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았고 그날 이후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 자체가 꺼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집이라는 공간의 평온함을 뒤흔들고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자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런 공간에서조차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삶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초대할 사람을 선택할 때 신중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성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우리의 집과 일상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부드럽게 경계를 설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네요. 또는 그건 제게 민감한 주제라 이야기하기 어렵네요 같은 말로 상대방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초대 전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성향을 가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약 대화에서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초대를 재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의 평온함과 에너지를 빼앗고 있다면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집은 우리가 세상의 복잡함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만 문제가 될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친밀감을 표시하며
여러분의 신뢰를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친절에 감사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친절 뒤에 숨은 의도를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죠. 특히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너무 빠르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얼마 전 이웃으로 이사 온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첫 만남부터 환한 웃음으로 다가오며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사니까 가족처럼 지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반찬을 가져다 주며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그날 이후로 거의 매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맙고 따뜻한 마음에 반겼지만 그녀의 방문은 점점 부담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해요. 김할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적금을 깼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녀는 또 다른 이유로 도움을 요청했고 김할머니는 이미 도움을 줬기에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김할머니에게서 가능한 모든 도움을 얻어낸 뒤 갑작스레 이사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경제적 손실과 깊은 배신감뿐이었죠. 박만석 씨의 경우는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노인정에서 새로 가입한 사람이 처음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 너무 기쁨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몇 주 뒤에는 아주 안전한 투자처를 추천하며 돈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상하고 친근한 태도로 신뢰를 쌓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끌고 갔습니다. 박 씨는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잃고 모든 상황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뒤에는 경제적 이익이나 자신만의 이득을 추구합니다. 너무 빠르게 신뢰를 쌓으려는 관계는 오히려 경계해야 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진정한 신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성급히 판단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며 금전적 요청이나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에서 여러분의 직감을 믿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사람이 지나치게 적극적이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스스로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우리는 모두 따뜻한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나친 친절이 느껴질 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건강과 의료를 빌미로 한 사기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유형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빌미로 접근해 우리의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료 검사나 정부 지원, 저렴한 의료기기 같은 단어를 내세우며 접근하는 이들은 사실 우리를 속이려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런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박명희 씨는 평소 혈압이 높아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 앞에서 무료 혈압 검사를 받게 되었죠. 검사 결과를 본 상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혈압이 위험 수준이라며 그녀를 겁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이 상태로 방치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가의 의료기기를 권유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이 기기가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방 씨는 두려운 마음에 적금을 깨서 기기를 구매했지만 사용해도 아무런 효과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후회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박동수 씨는 자신을 정부 지원 프로그램 상담사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접근당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과 혜택을 제공한다며 신뢰를 얻은 그는 상담 과정에서 이 건강식품은 정부에서 승인한 필수 제품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박 씨는 건강을 위해 제품을 구매했지만 이후 상담사와의 연락은 끊겼고 제품 역시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며 접근하는 사기꾼들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금전적 손실과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정부나 공공기관과 연관된 사람인 것처럼 행동에 신뢰를 쌓으려 합니다. 또 지금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식으로 압박감을 주며 빠른 판단을 유도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적 권위를 내세우며 불안한 마음을 더욱 자극합니다. 이런 전략은 한순간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후회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무료 검진이나 상담은 반드시 공인된 병원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검진은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가의 의료기기나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더 큰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척의 이름을 빌려 접근하는 사람들이 더 큰 위험을 가져오기도 하죠. 다음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가족과 친척을 빌미로 한 사기 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누구에게나 가장 믿음직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이 요청을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런 신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이름을 빌려 접근하는 사기꾼들, 그리고 진짜 가족이지만 신뢰를 무기로 삼아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70대 박명자 씨는 조카의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조카는 이모, 제가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을게요라며 눈물로 호소했고 박 씨는 가족 간 신뢰를 바탕으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퇴직금을 지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한 이자를 잘 지급받았지만 곧 사업이 실패하면서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죠. 더 큰 문제는 가족 간의 관계였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왜 특정 조카만 도와줬느냐며 불만을 터뜨렸고 조카는 오히려 더 지원해주지 않아서 실패했다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박 씨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김영수 씨는 친척에게 부동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카는 이 투자처는 안전하고 수익률이 확실하다며 김 씨를 설득했고 김 씨는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전세 보증금 일부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처가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조카 역시 사기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 씨는 가족 간의 관계를 생각해 조카를 탓하지 못했고 자신의 판단을 자책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가족 간 사기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금전적 거래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문서화를 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족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가족끼리 무슨 서류를 쓰냐는 생각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큰 금액의 거래나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족 외부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심리적 전략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을 빌미로 한 사기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는 동정심 유발입니다. 이 사업이 실패하면 우리 가족이 힘들어진다는 말로 상대방의 부담감을 키웁니다. 또한 시간이 없다며 빠른 결정을 요구하거나 가족이니까 믿어야 한다며 논리적인 판단을 흐리는 방식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금전적 요청이 있을 경우 혼자 결정을 내리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제3자와 상의하세요. 가족 외부의 의견을 통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를 주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무기로 삼는 사기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과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진 신뢰가 빌미로 사용되는 사기. 이는 결국 우리의 삶에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꾼들은 가족뿐 아니라 종교나 권위를 빌미로 삼기도 합니다. 종교와 신앙은 우리 삶에서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심과 종교적 권위를 악용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뢰와 존중이 기반이 되는 관계일수록 이런 사기는 더 교묘하게 이뤄지곤 합니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오래 다닌 교회에서 신뢰하던 집사님에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사님은 이 투자처는 신의 뜻으로 찾은 곳입니다라며 적극적으로 투자 제안을 했고 김 씨는 이를 믿고 자신의 노후 자금을 맡겼습니다.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금을 받았지만 이는 더 큰 금액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전 재산을 잃었고 교회에서도 배신감을 느끼며 신앙 공동체와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신뢰의 붕괴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성직자를 사칭한 사람이 교회 재건 프로젝트를 빌미로 고에게 기부금을 모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사명이라며 신도들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은퇴 자금까지 기부했지만 결과적으로 모금은 허위였고 돈은 사기꾼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신도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신앙심이 조롱당했다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종교적 신뢰를 이용해 감정적 압박을 가하거나 결정을 서두르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건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입니다라는 말로 감정을 자극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죠. 이런 압박은 신앙이 깊을수록 더 강하게 작용해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첫째, 종교적 권위를 내세운 투자나 금전 요청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뢰하던 사람이라도 금전 문제가 얽힌다면 그것은 신앙과 별개로 객관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이나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라는 감정적 호소에 흔들리지 마세요. 신앙은 존중해야 하지만 금전적 판단은 이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금전적 거래나 기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서류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금전 문제가 얽힐수록 신앙과 현실을 분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종교 지도자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뢰를 확인하고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급한 결정은 사기꾼들이 가장 바라는 결과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종교와 신앙을 빌미로 한 사기는 우리의 마음과 신뢰를 가장 깊이 흔드는 위험한 유형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도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익히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사례들을 돌아보며 우리 삶에 필요한 중요한 지혜와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70대 이후 노년에 집에 초대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우리가 만들어온 일상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며 그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을 초대하거나 경계를 허물었을 때 우리의 소중한 집이 스트레스와 불편의 장소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악용하며 다가오는 사람들, 끝없는 요구와 의존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사람들,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며 사생활을 침범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건강과 종교를 빌미로 신뢰를 악용하는 사기꾼들, 심지어 가족과 친척이라는 가까운 관계를 통해 금전적 부담을 주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인간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체력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계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타인을 위한 지나친 배려보다 나 자신을 위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선택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세요. 처음에는 친절해 보이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요청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 문제라면 문서화된 절차를 통해 명확히 처리하는 것이 서로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또한 노년의 삶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관계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70대 이후의 노년의 삶에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몇몇의 진정한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평화를 위해 불필요한 관계를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행동은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집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며 이곳을 지키는 일은 나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결국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올 것입니다. 작은 깨달음이 하나둘 모이면 어느새 인생이 술술 풀리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값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잊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